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2010년 3월 이곳에 있던 한 멀쩡한 주택이 매물로 등장합니다. 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게 된 상황이에요. 머지않아서 이 집은 한 부동산 업자에게 낙찰이 되었고요. 5월 5일 거기에 이제 원래 살던 거주자가 나가고 나서 부동산 업자가 집을 청소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부르게 되죠. 아침 한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업체 직원이 집 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푸른색의 약간 비닐 시트 같은 거에 시선이 갑니다. 이 비닐이 접착 테이프에 감겨서 둘둘 말려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얼핏 봐서는 폐기물 같기도 해요. 직원이 이걸 버려야 되나 하고 일단 그 비닐의 테이프를 뜯던 중 점점 악취가 고약해지는 걸 느꼈죠. 게다가 안에서 뭔가 물컹한 게 잡히는데요. 비닐에 쌓여있던 건 여성의 시신 한 구였습니다. 놀란 직원이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후 지문 감식을 통해서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3달 전부터 실종 상태였던 당시 26살의 히사마츠 히로코. 시신이 이 집 지금 창고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렇다면 즉각 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소환을 해야겠죠. 그는 44살의 남성 쿠아타 카제아였습니다. 머지않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쿠아타와 이 숨진 히로코가 과거 부부 사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혼했고요. 그런데 정작 둘의 보금자리는 여기가 아니었고요. 시즈오카 현의 또 다른 아파트에 살았었다는데요. 어쨌든 이 히로코의 전 남편 명의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예요. 게다가 소환이 됐을 당시 쿠아타는 이미 1,0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집도 경매로 넘어갔던 거고요.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후인 5월 8일, 경찰은 쿠아타를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이제는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차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아타가 체포되던 당일, 이 사건이 일본 전역에 걸쳐서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마침 이때 우연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인데 막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말했죠. 여보, 저 남자 우리 딸이랑 사귀었던 사람 아니야? 중년 부부의 딸 히비노 카오리는 그때로부터 5년 전인 2005년부터 22살의 나이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간 부모는 애타게 딸을 수소문했죠. 하지만 지금껏 5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 딸이 과거 사귀었던 남자가 살인 용의자로 뉴스에 등장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카오리 씨의 어머니는 곧장 경찰서에 달려가서요, 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카오리 씨 실종 사건도 연관이 있다는 걸 감지했고 그때부터 쿠아타에게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추궁합니다. 근데 그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그냥 딱 잡아떼는데요. 결국 끈질긴 추궁을 했고 같은 해 8월, 그러니까 검거된 지 3개월 만에 쿠아타가 입을 엽니다. 자기가 카오리를 죽인 후에 시신을 유기한 걸 인정하게 된 거죠. 8월 12일, 쿠아타가 지목한 한 공터에서 드럼통에 담겨있는 카오리 씨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 앞서 발견된 히로코 씨 시신과 비슷하게 사체가 비닐 시트로 감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냐? 먼저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으로 가볼게요. 쿠아타는 당시 첫 번째 아내 A씨와 결혼을 했고 아이 셋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예요. 그는 고텐바시 하기와라라는 주택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그 집이죠. 경매로 넘어갔던 집. 그렇게 첫 번째 아내와 잘 사나 싶었는데 2002년 쿠아타는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카오리 씨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아까 그 중년 부부의 딸이요.
카오리 씨는 2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돈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또래보다 수중에 큰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걸 알게 된 쿠아타가 그렇게 찌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의 애인인 카오리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는 카오리 허락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돈을 막 인출하기도 했고요. 근데 카오리가 사실 22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쿠아타는 그래도 뭐 중년 남성이니까 지금은 급해서 내 돈을 쓰는 거겠지만 언젠가는 갚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1년, 2년이 흘렀고요. 빌려간 돈을 다 합쳐보니까 990만 엔, 하나로 1억에 달합니다. 2005년 가을, 카오리는 꾹꾹 눌러왔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무리 애인이라지만 뭐 거의 아빠뻘 되는 중년 남성이 자기 돈을 계속 가져가고 갚지도 않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쿠아타가 가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바람을 피우면서 자기한테 가져간 돈으로 원래 가정을 지키고 있다. 이 점도 너무 화가 났고요. 그러면서 큰 결심을 하는데요. 때마침 당시 쿠아타는 주택 리모델링 일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오리 입장에서는 당신도 돈 버니까 이제 내 돈 내놔라 하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근데 이때 쿠아타의 반응이 예상 외입니다. 아니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렸던 게 아니고 둘이 함께 연애를 하면서 그 돈을 같이 쓴 거다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카오리가 너 이런 식으로 내 돈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사실 그때의 카오리 마음은 뭐 이번 기회에 그래도 자기 뭐 애인이니까 좀 불성실한 태도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쿠아타는 여전히 적반하장입니다. 게다가 속으로는 사실 카오리를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얼마 전인 2005년 10월 말에 우연히 카오리에게 2천만 엔, 그러니까 약 2억 원의 현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는 이렇게 큰 돈 있으면서 나한테 990만 엔 갚으라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분노를 키워왔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돈까지 갚으라고 하니까 쿠아타가 어느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카오리를 아예 죽여버리면 빚도 없어지고 그녀의 재산도 자기의 거가 될 거라는 너무도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덜 떨어진 두뇌와 다르게 행동은 빨랐어요. 그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바로 다음 날 카오리 아파트를 찾아가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요. 이후 시신을 비닐로 감싸서 드럼통에 넣고 아파트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공터에 유기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터에 유기를 했다. 근데 사실 이 공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근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주변을 오가는 사람도 많았고 관리자까지 존재합니다. 결코 일반적인 생각으로 시신을 유기할 만한 곳은 아니죠. 게다가 얼마 후에 이 관리자가 와서 이 드럼통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쿠아타가 만류했죠. 제가요 여기다 비료를 좀 만들려고 안에 흙을 넣어놨어요. 제가 때 맞춰서 열 테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카오리 씨의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서 공터에 무려 5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안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카오리를 살해한 이후 쿠아타는 그녀의 핸드폰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엄마한테는 나 한동안 집에 못 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고 또 자기가 원하던 그 카오리의 2억 원 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살인으로 얻은 돈으로 그는 유흥을 즐겼고요. 또 남은 돈으로는 본가에 있는 처자식에게도 보냈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2008년 12월,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죠? 근데 이때쯤에서 쿠아타가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집에서 발견됐던 피해자 히사마츠 히로코였어요.
당시 그녀는 이혼을 하고 나서 2명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쿠아타가 그녀에게 아주 심하게 빠져버립니다. 결국 만난 지 반년 만인 다음 해 6월에 신속하게 본처랑 이혼을 했고 히로코 씨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돼요. 쿠아타, 히로코, 그리고 그녀의 2명 자녀들까지 해서 시즈오카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 당시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이들과 같이 웃으면서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사이좋은 부부라는 소문이 났었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쯤에서 쿠아타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카오리한테 강탈한 돈도 다 바닥이 났고요. 전처와 아이들은 여전히 그 고텐바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출마저 밀린 지 오래였어요. 이대로라면 집이 압류되는 것도 시간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그 쿠아타와 히로코 부부 사이를 서서히 갈라놓게 만듭니다. 생활비를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걸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요. 집에서는 매일 고성과 울음, 비명이 들려왔다고 해요.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쿠아타는 그 이혼한 전 아내와 또 3명의 아이들이 사는 집에 또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이게 재혼한 부인 입장에선 좀 짜증나죠. 처음에는 아마 애들 때문에 그러나 보다 싶었지만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히로코가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했고 결국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부부 사이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되죠. 2010년 2월 돈 문제, 왜 이렇게 전부인한테 자주 가냐, 가족 문제, 이렇게 분노를 쌓아왔던 두 사람이 그날도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급기야 구급차까지 출동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인 2월 23일, 이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히로코 씨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횡방불명됐잖아요. 근데 쿠아타의 행보는 기가 막혀요. 갑자기 이혼 절차를 밟아버리더니 아내가 가정 버리고 가출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두고 간 아이, 이 집에 두고 간 아이들은 히로코의 아이들이에요. 전 이혼하면서 나온 아이들. 그 친정 엄마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새로 만난 남편한테 자기 애들을 두고 이렇게 가출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급히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다시 그때로부터 2달 후인 4월. 이번에 쿠아타는 60대의 어떤 지인 여성을 속여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훔치려고 한 사기 혐의가 발각되면서 체포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텐바시에 있던 전처와 아이들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던 중 창고에서 히로코 씨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이죠. 와,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쿠아타가 아내 히로코를 살해한 후 일단은 그 집 창고에다가 시신을 숨겨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자기 애들도 다 사는데 여기다가 시신을 숨겨둔 거죠. 2번째 살인에서도 아주 대범하게 행동을 했는지 멍청하게 행동을 했는지 좀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게 정황적으로 보면 쿠아타가 아내 히로코를 살해한 후에 일단은 그 고텐바시 집에 있는 작은 창고에다가 시신을 숨겨둔 거예요. 여기 자기 애들이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2번째 살인에서도 이렇게 대범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런 행동을 하죠. 심지어 집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들어갈 수도 없다 보니까 시신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전문가들은 이 쿠아타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마무리를 짓는 성향이 아니라 그냥 우선 덮어두고 넘어가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소위 귀차니즘이 심지어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고요. 그나마 히로코의 시신의 경우에는 수습을 하기 전에 이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발각이 됐고 결국 모든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검거된 쿠아타는 왜 아내 히로코를 죽였냐라는 질문에 또다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가 내 전처와 아이들을 해를 입히겠다 이런 위협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살인을 했다? 그런 사람이 2번이나 불륜을 저질러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게다가 그 앞서 카오리 씨는 그럼 왜 죽였냐? 여기에 또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제가 돈을 뺏으려던 게 아니고요. 카오리가 그런 일로 경찰서에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멍청한데 대범한 것도 좀 킹받는데 살인에 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찌질합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모든 건 가족을 위해서였다라고 단언했어요.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할까요? 속 시원하게도요.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몇 번이나 항소를 했지만 다 기각당했고 그는 현재 도쿄 수감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처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와타는 지금껏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돈을 갚으라고 하는 카오리를 그냥 죽여버리자. 나한테 불만을 말하는 아내 히카리를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합니까? 사실 그의 범죄 행각은 좀 제가 아까도 멍청하고 대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간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죠.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참 속이 후련한 인과응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 9월 29일 오후 1시 도쿄 고토구 가메이도의 한 아파트 한 동에서 누군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벌써 겁먹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구청에서 나온 인구조사원이었죠. 이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일이 방문하고 있었던 건데 그가 멈춰선 곳은 604호.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없구나 생각했고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난생 처음 맡아보는 아주 강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604호에서 새어나오는 듯했죠. 이 냄새가 도저히 평범한 가정집에서 날 만한 그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즉각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아파트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잠시 후에 관리인이 올라왔는데 듣던 대로 정말 고약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604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습니다. 근데 이 냄새가 집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별 수 없이 604호 현관문을 강제로라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심코 문고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해보는데 예상외로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잠겨있지도 않았던 거죠. 관리인이 놀래면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부에는 냄새가 더 심각했습니다. 악취의 근원지가 확실했죠. 그렇게 집안을 살피다가 곧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가 본 건 반나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심하게 부패된 여성의 시신이었죠. 그녀는 이 604호에 홀로 거주 중이던 28살의 만화가 요시다 요코였습니다. 사실 발견 당시에 부패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유관이나 또 심지어 지문으로도 신원을 알 수 없었고요. 치아를 감식한 끝에야 겨우 신원을 알아내게 됩니다. 부패가 심했다 보니 정확히 언제 죽은지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죠. 그나마 명확한 건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시신에 목이 졸린 흔적이 선명히 남아있었거든요. 발견 당시 특이점이 있다면 얼굴에 흰 천이 덮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옷은 상의만 입고 있었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요. 성폭행이 의심되긴 하지만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방안이 좀 어질렀던 걸 토대로 뭔가 다툼이 있었나 했지만 정작 몸에서는 멍이나 상처 또는 폭행의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9월 18일자의 편의점 영수증이 발견돼요. 그렇다면 시신으로 발견되기 열흘 전까지는 살아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참고로 요시다가 이렇게 혼자 산 지는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본가에 방문을 하곤 했죠. 마침 사망한 그 해에 이 오랜 자취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변을 당하고 만 겁니다. 자, 이 사건 현장에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어질러진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집안에 꽤 돈이 있었어요. 300만 엔, 그러니까 하나로 3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죠. 근데 그것조차 뒤지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도살인은 아니라는 건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였냐면 이 아파트 같은 층 복도에 요시단의 집 열쇠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열쇠. 이 열쇠는 요시다가 평소 들고 다니던 건 아니었고 비상용으로 복사해둔 여벌의 열쇠였죠. 집주인이 원래 열쇠를 두고 여벌의 열쇠를 사용했을까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범인이 사용했다라는 거에 무게가 실렸고 경찰은 이 여벌의 세컨드 열쇠를 맡길 만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가라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요시다의 지인들이 줄줄이 경찰서로 소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의심 가는 사람이나 혹여 살해 동기가 있을 만한 사람은 당최 없었죠. 이 사건은 일단 시신의 발견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뚜렷한 증거물도 없었고 수사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아파트 근처에 방범 CCTV도 없어서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죠. 그럼 범인이 분명 들어왔고 나갔을 텐데 어떤 경로를 이용했을까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 아파트는 JR 전철과 도부철도가 지나가는 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앞쪽에 큰 대로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범인은 가까운 전철을 이용해서 이동했거나 대로나 여기에서 자전거나 택시로 도주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죠. 이 부분은 추후에 굉장히 흥미로운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한편 이번에 경찰은 요시다 요코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그녀는 만화가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본명이 아닌 스기자키 쿠우루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동인지의 만화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의 소질이 보였고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녀는 꽤나 인기 있는 작가였다고 합니다. 이미 20살 때 연수입이 1억 정도 되는 고수입을 올리면서 확실히 이 업계에서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이죠. 그 인기가 또 수년간 이어왔고요.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28살이었는데 사실 20살 때부터 탄탄하게 명성을 쌓은 겁니다. 그 인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건 요시다가 생전에 참여를 했던 코믹 마켓이라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코미케라고도 부르는데 코믹 마켓이 뭐냐? 이게 1년에 2번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만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행사입니다. 3일간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무려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죠. 여러분이 모르신다 해도 저도 몰랐지만 상당히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그 만화 작가들에겐 여기가 꿈의 무대라고 하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작가가 각각의 그 지정된 부스에 앉아서 직접 얼굴을 비추고 또 자신의 작품을 판매합니다. 요시다가 부스를 열게 되면 매번 그녀를 만나고 싶고 또 그녀의 작품을 사려는 팬들이 줄 길게 늘어서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죠. 요시다는 평소에 그 만화의 내용이 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도 당연히 여성이겠거니 싶었지만 특이하게도 그녀의 열혈 팬 중에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요시다는요, 만화 외에도 외모가 굉장히 수려한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성 팬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자신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요시다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요. 이때 경찰이 의심했던 건 열성 팬들이었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코믹 마켓에 참여했던 사람들, 더불어 관계자들까지 폭넓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도 용의자를 선별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전에 요시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행적을 파헤치다가 경찰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요시다가 생전 숨기고 싶어 했던 은밀한 비밀이었죠. 아니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것 같던 그녀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시부야 술집에서 일했다는 부분입니다. 시부야 술집. 그녀가 일하던 술집은 일반적인 술집이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 같은 셀럽들이 드나들던 약간의 비밀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요시다가 뭔가 만화의 소재를 좀 얻으려고 잠시 일했던 게 아닌가 싶지만 아니었죠. 그 업계에서는 쟤는 본업이 술집 여자고 부업이 만화가다 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아주 자주 출근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일했던 걸까요? 어쨌든 그녀가 왜 그 비밀클럽에서 일했는지의 이유는 좀 제쳐두고요. 경찰로서는 살인사건의 용의자 범위가 훨씬 확대되죠. 이 술집의 단골 연예인, 운동선수, 그리고 또 함께 일하던 동료들까지 다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이게 혐의점이 도무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시다에 대한 많은 게 밝혀지지만 정작 범인은 나오지 않는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진 채 몇 년이 흐르게 되죠. 그러던 2004년 일본 아사히 TV에서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 요시다의 매니저였다라고 주장하는 남성 A씨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는데 요시다가 죽기 얼마 전에 한 통의 편지를 자기한테 줬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주면서 요시다가 뭐라고 했냐면 읽지 말고 가지고만 있어달라. 나중에 때가 되면 열어봐라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가히 놀라웠습니다. 난 아마 2, 3일 내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표적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팬에게 살해당할지도 몰라요. 매일 편지를 끈질기게 보내는 팬입니다. 일본인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사는 어떤 스토커, 그러니까 외국인 스토커에게 시달렸다? 근데 2, 3일 내에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라는 암시입니다.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화 작가들이 그 자신이 발간해내는 만화책에 자신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적어두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요시다 역시 팬들의 팬레터 이런 소통을 위해서 주소를 적어 넣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열성 팬이 있다면 쉽게 그녀를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편지 좀 의미심장한데 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스토커가 집 주변을 맴돌다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잠깐, 이 편지 내용이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외국인이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필적 감정을 의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살아생전 요시다의 글자체가 맞느냐를 확인하는데 대박! 반전이 있었습니다. 편지 요시다 거 아니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추적을 하다 보니 그 제보한 자칭 매니저 A씨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시다의 매니저도 아니었고요. 아니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 일단 이 남성은요, 요시다의 동창이었습니다. 동창. 아니 동창이 왜 이런 짓을 해? 혹시 범인 아니야? 싶었죠. 왜 이렇게 황당한 자작극을 벌였냐 했더니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인기 만화가가 된 요시다를 오랫동안 질투해왔었다. 그게 동기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요시다를 팬에게 살해당한 비운의 작가로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근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미 운명을 다한 사람한테 여전히 질투심을 느끼고 4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이런 짓을 저지른다? 이건 너무 의심스럽죠. 그래서 경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조작했다고 체포를 할 수는 없고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영 살해 혐의점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는 수사선상에서 벗어납니다. 뭐 되게 많은 반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허무한 결말이었죠.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자, 아사히 TV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방송했을 때 해외 수사관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또 왜 여기서 외국 사람이 등장해 싶은데 그가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 예언가 크리스 로빈슨이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톰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1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혼수 상태가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을 겪었고 그 후로부터 꿈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보통 꿈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하는 능력을 얻게 된 거죠. 사실 뭐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망상장애 아니냐, 뭐 사기꾼 아니냐라고 판명이 나는데 크리스 로빈슨의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실제로 그 예언들이 많이 적중을 하면서 명성을 크게 얻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체르노빌 원전 사건, 또 다이애나 비 사망 사건, 뉴욕 9.12 테러 사건 등등이었죠.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 꿈꾸는 수사관이라고 불리면서 미국, 영국의 정보기관과도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꽤 믿을만한 사람이죠. 아사히 TV가 로빈슨에게 요시다 살인사건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러자 로빈슨이 자신의 꿈에서 본 범인의 인상착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는 건 그의 주장대로 그려진 몽타주입니다. 범인은 다소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25살에서 35살 사이, 신장은 165 정도, 근육질 몸에 안경을 쓰지 않은 남성입니다. 무엇보다 로빈슨은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역에서 파란 기차를 탔고 종점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죠. 그 하차한 곳이 범인이 사는 곳인데 그가 도주 중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신기해요. 기억하세요? 경찰도 그때 범인이 전철을 타고 도주했을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로빈슨이 본 건 정말 사실일까요? 저희처럼 당시 일본 여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심령수사로 이거를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의견이 분분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전파를 탄 후에 예상치 못한 제보자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범인의 그 인상착의와 너무도 비슷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서 그가 평소 알고 있던 지인 B씨를 지목했던 겁니다. 실제 인물이 나왔어요. 자, 그럼 B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건 당시에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유흥을 즐기던 편인데 특히나 술집에서 일하던 종업원 그 여성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증언했죠. 물론 제보자는 그 B씨라는 사람이 좋아하던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B씨가 잘 다니던 술집이 시부야에 있었고 마침 기억하시죠? 요시다가 일하던 그 술집도 시부야에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제보에 따르면 B씨가 당시에 빚을 지면서까지 그 여자 종업원 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물도 주고 구애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무한하게 몇 번 거절이 반복되니까 B씨가 전화를 걸어서 폭언을 하는 등 상당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데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요시다 사건이 발생한 게 2000년 9월입니다. 근데 2000년 9월에 그가 다리 부상을 당해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을 쉬는 일이 생겼죠. 공교롭게도 이 시기까지 요시다의 사망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B씨가 사는 곳이 도부 카메이도선의 종점 인근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부 카메이도선은 파란색 기차고요. 헐, 이거 뭐죠? 저 사실 심령수사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코웃음을 쳤는데 이게 뭔가 딱딱 들어맞으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데요. 정말 B씨는 몽타주하고 이상하리만큼 탁탁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게 있죠. 그 문제 B씨가 요시다 사건 이후에 갑작스럽게 잠적을 했고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입니다. 제보자가 B씨를 제목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와, 대박. 왜 모를까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와, 경찰이 그 사람이 범인임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했고 발빠르게 추정에 나섰지만 끝내 B씨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수사에는 진척을 보이지 않았고요. 일본 유명 만화가 살인사건, 게다가 이게 밀실살인사건입니다. 초능력을 동원한 수사, 게다가 유력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까지 지금 내내 반전의 반전을 거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죠.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일본의 영구 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미인 만화가라는 아주 기분 좋은 별명을 얻었던 요시다 요코. 그녀의 황망한 죽음 후에 일본 내에서는 만화책을 통해서 작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죠. 사실 지금 시대 생각하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자, 그럼 과연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스토커 팬? 아니면 그녀를 질투했던 동창 친구? 혹은 몽타주와 너무도 흡사한 B씨? 그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